안녕하세요. 샤론 정신건강연구소 김재 실장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우산 코너를 통해 인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해 샤론 정신건강연구소와 상담센터의 여러 선생님들이 한 달에 한두 번씩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궁금해하시는 상담 주제들을 정리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라우마와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상담입니다.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현재도 힘들어하시는 분들께서 본인의 증상을 이해하고 치료적인 노력을 하는 데에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트라우마에 대해 얘기하려면 가장 먼저 트라우마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요즘은 나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 생겼잖아. 저 트라우마 때문에 그건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라는 말들을 많이 하면서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이 됩니다. 트라우마라는 말은 의학적인 용어로는 외상이라고 부릅니다. 정신적인 상처를 psychological trauma, 육체적 상처를 physical trauma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는 과거에 경험했던 공포와 같은 순간이 발생했을 때 당시의 감정을 느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을 겪는 그런 정신적인 외상의 의미가 큽니다. 트라우마라는 전문적인 용어로서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두 가지 개념이 모두 중요한데요. 바로 사건과 상처입니다. 사건은 심리적 상처와 고통으로 이어지는 경험이나 사건을 말하고요. 상처는 사건으로 인한 압도감과 무력감 등의 사건 당시의 반응을 뜻합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죠. 여러분, 사건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어떤 사건이 떠오르시나요? 네, 교통사고 사건이라든지 상품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사고, 대구 지하철 사고,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이런 것들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리고 가정 내의 폭력, 성폭행 피해, 아동기의 학대나 방임 같은 경우가 트라우마로 이어지는 중요한 사건인데요.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심리적인 상처와 고통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험과 사건인 거죠. 그런데 같은 사건인데 어떤 분들은 잘 적응해요. 근데 같은 경험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어해요. 어르신들 중에서는 집에 침대나 화장실에서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 미끄러지시고 그런 사고들이 있는데 어떤 할머니는 며칠 동안 그냥 지내시다가 자녀들이 알게 되고 병원 생활 좀 하시고 이후에 다시 잘 지내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 이후에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있어요. 다른 예로 계단에서 두 분이 같이 미끄러진 사건의 경험을 같이 했는데 한 분은 굉장히 힘들고 한 분은 굉장히 잘 적응하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상처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사건도 봐야 하지만 이 상처의 개념이 중요하죠. 같은 사건이어도 개인마다 사건 당시에 얼마나 압도감과 무력감을 느꼈는지에 따라서 사건으로 인한 반응이 달라지게 됩니다. 트라우마의 개념을 정의할 때는 사건과 상처를 둘 다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심리적 고통으로 이루어지는 그 사건만 경험했다고 해서 모두 다 PTSD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사건 당시의 압도감과 무력감을 경험했는지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적인 트라우마 사건에는 뭐가 있을까요? 주로 DSM에서 정의하는 트라우마 사건의 경험들이 있는데요. 사고나 부상, 재난, 재해 사건, 심각한 질병, 그리고 신체적으로 누구에게 폭력적인 경험을 당했거나 또는 그것을 목경했을 경우, 그리고 성폭력이나 성추행의 경험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트라우마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죠. 특히 성기 삽입이 있는 성폭력의 경우에는 조금 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률이 더 큽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어린아이일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PTSD로 이어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학창기에는 학교폭력이나 따돌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도 만약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주변 지인이 잘 도와주지 못했다면 압도감과 무력감으로 이어지기 쉽죠. 그래서 PTSD 증상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트라우마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임의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밖에서 낯선 사람이 택배예요 하고 해서 문을 열었더니 굉장히 위험한 그런 침범이 있었던 사건에서 아동이 대처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리고 혼자 집에 있을 때 굉장히 외롭고 불안하고 버려지고 무서운 느낌을 반복해서 갖게 되면 압도감과 무력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해드릴 PTSD 증상 중에 해리 증상이라고 있는데요. 폭력이나 학대의 경험보다 방임을 경험한 아이들이 이후에 PTSD 증상 중에서 해리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체적인 학대라든지 정서적인 학대가 트라우마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라우마의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큰 사건의 경험을 한 경우를 빅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주로 DSM의 개념의 정리로 들어가 있는 트라우마 사건에는 이런 빅 트라우마 사건이 있어요. 베트남 참전용사 같이 전쟁에 참전한 군인이라든지 아니면 가정 내 폭력, 강간 생존자, 아동기의 성학대, 재난재해, 교통사고 이런 경우는 누구라도 인정하는 그런 큰 개념의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사건을 빅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스몰 트라우마의 개념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장되고 개념이 더 넓어졌어요. 스몰 트라우마는 대인관계에서 받는 상처, 수치심을 주는 사건, 박탈, 따돌림, 직장 스트레스, 질병 등을 말합니다. 사건 당시의 반응이 중요하다 그랬죠. 압도감과 무력감을 그 작은 사건이어도 계속해서 경험하고 그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분들은 뇌를 찍은 연구를 했더니 성폭력 생존자의 뇌와 관계에서 계속해서 왕따, 방임, 대인관계 스트레스, 직장 내 작은 일상생활의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누적이 된 사람들의 뇌를 찍어봤더니 성폭력 생존자의 뇌하고 비슷하게 찍힌 거예요. 특히 뇌의 영역에서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전두엽에서 조절하는 부분들이 되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예로 어떤 할머니께서 계단에서 넘어져서 깁스를 하게 되셨어요. 본인도 가족도 많이 놀랐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구분을 짓자면 사건은 스몰 트라우마 사건이죠. 염좌도 있으시고 깁스도 하셨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하루 종일 가만히 누워 계시는 동안 막 잊혀졌던 사건들이 막 올라온 거예요. 과거에 되게 가난해서 아무것도 못했던 경험, 또 굉장히 추위에 벌벌벌 떨었던 옛날 기억, 시댁 어른들한테 구박받았던 서러운 시간들, 과거에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사건들이 막 올라오시면서 일상생활에 아무것도 못하시고 우울증으로도 이어지고 일상생활에 적응 문제도 나타나신 거죠. 그 부분이 PTSD로 이어진다. 그래서 요즘에 트라우마의 개념 정의가 달라지고 스몰 트라우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트라우마의 개념이 생존자를 압도하고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트라우마 증상뿐만 아니라 나이, 사건의 성질, 사건에 대한 반응, 사건 후의 지지 정도, 발달 요인, 기질 이런 것들이 PTSD 증상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들을 겪게 되면 인간의 뇌는 그 일을 잊어버리거나 뇌리에 강렬하게 남기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트라우마라는 것으로 뇌리에 강하게 남게 됩니다. 트라우마가 절대적으로 안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위험한 일을 기억에 남겨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려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일종의 위기관리 매뉴얼 이런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트라우마 때문에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라우마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충격이 지속되도록 하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지만 트라우마가 계속돼서 생활에 지장을 주게 되고 그 기간이 길어진다면 임상적인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PTSD 질환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뇌의 기능으로 해석하자면 외부에서 유입된 정보를 협업해서 처리하는 뇌의 편도랑 해마라는 부위가 있는데요.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 협업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불안과 공포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신경 전달 물질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위기감을 상승시키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성분은 과분비되고 완화와 안정을 담당하는 세로토닌의 분비는 감소해서 결과적으로 해마가 억압돼서 균형을 이룰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해마의 역할이 감소하면 기억은 자동적으로 편도가 저장하게 되는데, 편도에 저장된 기억은 감각이나 이미지, 마음 상태 등으로 분산돼서 저장이 되거든요. 이것이 연상될 만한 작은 단서에도 편도의 기억 인출이 막 되어버리면서 병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PTSD의 증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침투 증상입니다. 침투 증상은 그날의 기억이 자꾸 의도하지 않은데 불쑥불쑥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기억이 자꾸 떠오르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예를 들어서 성추행 사건이 있었던 어떤 분은 그 기억을 잊고 또 잊고 싶은데, 남자를 보거나 밤길에서 혼자 이렇게 걸을 때 뒤에서 누군가의 구둣발 소리가 들린다든지, 엘리베이터에서 단둘이 있는 상황이 생긴다든지, 가해자하고 비슷한 사람의 뒷모습을 보았다든지, 그러면 그날의 기억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얼어붙고, 그리고 지금은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올라오고 굉장히 괴롭죠. 그래서 이분이 자꾸 밖으로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억이 덜 나타나니까요. 여러 가지 PTSD의 증상이 있지만 이 침투 증상을 PTSD 증상의 꽃이라고 해요. 이게 가장 핵심 증상이에요.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담실에 오십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침투 증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기억을 안 떠올리기 위해서 애쓰죠. 그래서 트라우마 사건의 기억을 떠올릴 만한 사람들을 안 만나고, 그날의 장소도 피하고, 또 그런 물건들도 피하고, 그런 대화도 삼가하고, 그런 활동도 피합니다. 외부 단서들을 모두 피하려는 거죠. 그러면 안 떠오르니까요. 또한 트라우마 사건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생각, 감정, 신체 감각 등 내적인 경험도 회피합니다. 성폭력 사건 후에 남성들뿐만 아니라 사람을 피하고, 일상생활에서 재미나 즐거움이나 긍정적인 경험도 피합니다. 회피를 하게 되면 부정적인 경험도 피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느낌을 피하기 때문에 일상이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느낌으로, 그런 경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회피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담에서는 그걸 꼭 말씀드려요. 그건 내담자분의 잘못이 아니라, 의지박약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건 몸이 생존하기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 돌보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일상생활에서 더 힘들어지고, 지금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그날의 기억에 계속 머물러질 수가 있습니다. 상담실에서 상담자와 함께 상담하는 이 안전한 시간, 안전한 공간에서 그때의 경험을 조금씩 다시 회복하고 노출하도록 하세요. 같이 한번 노력해봐요 하고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조금씩 조심스럽게 노출을 하고, 또 설명을 하고, 또 이 증상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그런 과정이 심리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증상은 자신과 타인과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나 기대를 하게 됩니다. 사건 이전에는 자신은 굉장히 안전하고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에서 나는 이제 무기력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통제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세상에 대한 신념 체계가 바뀌죠. 기분의 변화도 있습니다. 회피를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감정도 피하게 되지만 긍정적인 감정도 피하게 되죠. 그래서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부분들이, 부정적인 정서에서는 이런 공포, 수치심, 두려움, 이런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정서를 피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감정까지도 잘 느끼지 못하게 돼서 그 기분 체계의 변화도 생기게 됩니다. 네 번째는 각성 증상은 쉽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면 뇌의 신경계가 바뀌어요. 그래서 몸에서 늘 사이렌이 울린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늘 경계하고 조심하고 망을 보고 있는 거죠. 건물마다 화재 경보기가 있죠. 불날 상황이 되면 막 스프링클러가 돌고 소리가 울리는데, 뇌에서 그런 신호 체계가 작동을 합니다. 트라우마 경험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리를 하다가 냄새가 막 나면 화재 경보기가 막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옆집에서 베란다에서 누가 담배를 피고 있는데 그 연기만 올라와도 내 안에 화재 경보기가 또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는 나를 돌보기 위해 마치 그날의 거와 비슷한 느낌만 있어도 몸은 망을 보면서 나를 보호하고 하기, 그런 수단인데, 그러다 보니까 몸이 어때요? 늘 긴장되어 있고 집중하지 못하고 깜짝깜짝 놀라고, 주로 나타나는 게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긴장되어 있고 일상에서 집중을 못하게 되죠.
아이 같은 경우에는 막 산만해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서 PTSD를 못 보고 주로 ADHD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회피의 극단적인 형태가 바로 해리 증상이에요. 해리 증상은 그 의식에서 나가는 거예요. 의식의 분리, 정신적인 going away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억이 아예 안 나기도 합니다. 그게 회피를 하다 보니까 아예 기억 상실의 해리가 일어나서 아예 기억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몸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 그래서 해리 증상을 뭐라고 하냐면 탈출구가 없을 때의 탈출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어느 학교에서 만난 학생의 사례인데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도 때리고 아빠도 때렸고 가난했고 친구도 없었고 친구들에게 왕따도 당하고 그래서 자해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친구 어떻게 지냈지 하고 보니까 해리 증상이 있어서 지냈던 거예요. 몸과 마음이 분리가 되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겨우겨우 지낼 수 있었던 거였어요. 또 상담 중에 관찰할 수 있는 해리 증상은 몸이 얼어붙고 좀 말이 없어진다든지 움직임이 없어진다는 건지, 상담을 하고 있는데 멍 때리는 거, 아니면 멍하게 그냥 밖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무감각해진다든지 반응이 없어진다든지, 또 마치 자기 얘기가 아니라 되게 관찰자처럼 바라보는 그런 느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기억의 연속성이 끊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럴 때 주위에서 막 기억을 왜 못하냐, 기억을 해봐라, 더 얘기해봐라, 그러면 위험합니다. 해리 증상이 있다는 건 더 조심하면서 해리 증상을 잘 보호하면서 가야 합니다. 트라우마 유형의 종류는 레노테르라는 학자가 단순 외상과 복합 외상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단순 외상은요, 한 번에 대단히 고통스러운 예상치 못했던 사건을 말합니다. 직접적이진 않아도 매스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경험을 하죠. 자동차 사고를 몇 번 경험하신 분도 있겠고, 또 블랙박스 영상 프로그램을 늘 보시는 분도 계시죠. 재난재해, 각종 범죄 사건, 엄청난 사고들, 이런 것들을 방송 노출을 통해서 많이 접하기도 합니다. 트라우마 사건은 굉장히 그 순간에 생명과 관련된 위협적인 사건인데요. 잘 지내다가 이런 일회성 사건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 예상치 못했던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예상할 만한 그런 사건은 아니죠. 이런 분은 단순 외상에 속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같은 교통사고 사건인데요. 그런 사건들 외에도 살면서 아동기의 학대, 방임 이런 경험이 계속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 경우는 복합 외상이라고 합니다. 단순 외상과는 다르게 복합 외상은 여러 번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린 시절로부터 반복적인 학대나 성적 학대나 반복적인 방임, 이런 것들의 경험이 주로 복합 외상을 일으키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지속적이다, 반복적이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 기억들이 많기 때문에 상담에서 다룰 때에는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단순 외상보다 복합 외상은 이후에 굉장히 PTSD 말고도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치료가 잘 안 된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을 갖고 있는 어머니가 아이를 붙들고 야, 너랑 나랑 같이 죽자, 이런 경우에 아무리 엄마가 우울해서 그런 거지 내가 정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기에는 좀 어렵겠죠. 굉장히 같이 우울하고 나도 무가치하다라고 느껴지고 나는 돌봄을 받지 못했어,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지속될 수가 있어요. 복합 외상은 단순 외상하고 다르게 진단을 해야 되긴 하는데 아직도 DSM-5에서도 복합 PTSD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PTSD 증상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좀 면밀히 살펴본 후에 복합 외상을 고려하는 관점으로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를 하나만 들자면, 복합 외상, 복합 PTSD로 하게 되면 조금 더 트라우마 관점으로 내담자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냥 복합 외상이라는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환자를 대하게 되면 이 아이는 굉장히 공황장애가 왔구나,
아니면 불안장애구나, 우울장애구나, 학습장애구나 이렇게 진단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트라우마 때문이 아니라 그냥 불안한 거야, 우울한 거야, ADHD야 이렇게 하다 보면 트라우마 관점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성인인 경우에는 주로 양극성 장애, 적응장애, 분노조절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진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트라우마 때문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복합 외상으로 이해하는 그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트라우마 치료 기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속적 노출 치료 PE입니다. 노출 치료는 눈을 감고 상상 노출을 하고 트라우마 사건을 현재형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으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트라우마에 덜 압도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반복적으로 자신의 외상 기억을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외상 기억을 둔감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치료만 있는 줄 아시거나 노출 치료를 할까봐 두려워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기를 꺼려 하십니다. 실제로 노출 치료 기법이 너무 직접적으로 노출함으로써 재외상 위험을 경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다른 기법들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사와 이야기를 하면서 기법들을 찾아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구운동 민감성 소실과 재처리 기법 EMDR인데요. 통합적 접근으로 트라우마 기억의 노출, 인지 재구성, 신체 자각을 다루는 기법입니다. 기억을 재구성하고 통합하는 것이 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체 기반 트라우마 심리치료 SESP가 있습니다. 몸에 초점을 맞추는 치료의 대표적인 것으로 외상 사건의 정신적, 생물학적 충격을 해소하기 위해서 몸의 신체 자각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호흡도 하고 몸의 하나하나 구석구석의 그 느낌을 찾아가는 것이죠. 손상된 신체 감각에 대한 조절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기법입니다. 네 번째는 내면 가족 체계 IFS입니다. 한 개인의 내면화된 내 안에 있는 각각 다른 성격들이 그 갈등과 해결에 초점을 두는 치료 방법입니다. 내 안에 다양한 성격들이 서로를 인정해주고 공존해서 살 수 있게 해서 보다 균형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지처리 치료 CPT입니다. 기억의 노출과 처리를 특히 인지적 왜곡을 찾아내서 고치면서 진행을 합니다. 기억을 활성화시키면서 기억과 관련된 신념과 또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암묵의 기억을 힘을 줄이는 거죠. 인지처리 치료는 PTSD 증상에 대한 심리 교육을 하고 생각과 감정에 대한 인식을 개발하도록 도움을 주고 또 새롭게 긍정적인 통합을 이루도록 행동에 대한 통찰력을 촉진시키는 새 기술을 연습하도록 격려하는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변증법적 행동치료 DBT입니다. 이 치료는 원래 경계선 성격장애 치료를 위한 인지행동치료의 특별한 형태로 개발되었었는데요. 최근에는 변증법적 행동치료가 다른 장애 치료에도 적용이 되면서 특히 복합 PTSD 치료에 유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용과 변화의 양극성을 되게 강조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 급진적인 수용이 변화와 성장에 필요한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인드풀니스 스킬 이런 것들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서 조절 스킬, 고통 감내 스킬, 대인관계 효율성 스킬 이렇게 4가지 모듈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제가 하나씩 구별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본인의 사례와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적절한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또 병원 치료도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병원에서 약물 치료하시면서 상담과 병행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유튜브 영상만 보고 나 혼자 자가 치료해도 되겠지 하면서 미루지 마시고 저희 상담실로 전화 주셔서 꼭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집에서 혼자 하셔도 언제나 하셔도 좋은 것은 있습니다. 심호흡, 복식호흡 등의 안정화 기법,
그리고 충분한 휴식,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주의를 좀 분산시켜서 다른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주변 분들의 역할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은 당사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마음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이 지속이 된다면 꼭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죄책감이나 자괴감을 느끼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 현재 상태가 어떤지 작은 변화도 관심 갖고 보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나 조언을 많이 찾아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에 적절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샤론 정신건강연구소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궁금하신 점, 도움을 받고 싶은 것들, 상담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나 이메일, SNS 댓글, DM 편한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의 주제는 뒤에 또 더 설명드릴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다음에 2탄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